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안 좋다? 그럼 이게 절대적입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다 빠져요. 사실은 과거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가 빠졌다는 첫 번째 논리는 지금은 성립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는 예.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견인이 되면은 주 세력은 외국인이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은 흐름하고 거의 동행한다.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인데 이제 네. 시장 지금 뭐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전환점이 되면은 누가 그 전환점을 만들어 줄 건지,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뭐 이제 가장 그 시장에 관심이 많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송성엽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예, 브레인 자산운용 대표이사 직전에 하셨고, KB 자산운용에서 CIO, 예, 주식운용본부장 하셨고, 지금은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공동대표이사. 황성환 대표님하고 같이. 황성환 대표님은 절대 방송 출연을 안 하시고, 예, 잘 안 나오시죠. 네. 네. 우리 송성엽 대표님도 사실 딴 데 잘 안 나가시는데, 제가 거의 1년을 조르면 이제 한번, 예, 수락을 해주시는. 제가 그 주식을 직접 운용하고 있었을 때, 이제 주식을 책임지고 있었을 때는 나와서 뭐, 주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공부도 또 많이 하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제 생각을 첨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의 흐름 못지않게 또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자. 예, 경영자라기보다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주식에 애들은 100을 다 쏟았으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은 제가 직접 운용에 인발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제가 겪었던 거에다가 최근에 뭐 자료 좀 읽어서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그 얕은 지식으로 또 별 얘기하기가 말씀을요. 되게 좀 민망해서 또 겸손의 말씀을. 안 하려고 하죠. 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이제 헤지펀드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수익률도 어쩜 늘 그렇게 좋습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유명한 거죠. 그냥 유명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유명한 건 아니죠. 예, 예. 예. 지난해에도 수익률이 예, 작년에 뭐 주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연초 연말 비교해보면 작년엔 저희 헤지펀드가 30% 좀 넘게 났으니까 많이 났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펀드 스타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장이 빠져도 수익을 내는 거고. 예, 예.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수익률을 내는지. 그 전에도 훨씬 좋았고. 그 전에도 한 30% 났었고요. 네, 네. 비결이 뭔지. 비결은 운용을 잘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운용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요. 뭐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좋고, 회사의 그 전반적인 운용력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도 좋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런 결과 같아요. 거의 뭐 업계에서 펀드 매니저들 가장 치열하기로 유명한 운용사가 타임폴리오죠. 다른 데도 뭐 치열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네. 특히 이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의 헤지펀드 운용력들이 좀 더 치열하게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송성엽 대표님한테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좀 개인 투자자들의 시야를 좀 넓혀 주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예, 뭐 제가 그 과거의 경험이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를 보는 인투이션은 많이 이제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과거의 이제 흐름 자체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미래에 반영되기도 하니까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런 국면에서는 또 이러한 국면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 전개되는 그 미래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또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영원 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지만은 특정 국면에서는 또 대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 재작년에 했던 방식, 금년에 했던 방식은 또 달라야 되거든요. 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안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 막 엔터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지도 않던 작았던 시절 막 그 10여 년 전부터 막 옛날 엔터주 공부하시고 지금은 뭐 엔터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시청 비중도 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부터 그래서 성장주도 좋아하시고 발굴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뭐 성장주가 이제 길게 보면은 성장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국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국면이 이제 왜 나오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특정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이제 잠깐 쉬거나 이제 빛을 잃고 또 이제 다른 또 성장주의 대척점에 있는 가치주라고 불리는 이제 시크릿할 주식들이 네. 이제 각광을 받는 또 그런 시점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다시 시크릿할 하니까 또 언젠가 빠지겠지만은 네. 빠지더라도 또 특정 국면에서는 또 그런 주식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좀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일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뭐 물론 딱 이분법으로 잘라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뭐 성장주, 가치주 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 성장주 가치주인지 뭐 대충 금리 인하기에는 뭐 성장주 금리 인상기에는 뭐 가치주 막 이렇게들은 쉽게들 보긴 하는데 예. 사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가치주라고 표현하고 싶기보다는 가치주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시크릿할 주식들이죠. 경기 관련 주식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주. 네. 그다음에 화학주, 뭐 철강주, IT 중에서는 이제 CR이 되는 반도체랄지 아니면 조선 이런 애들이 보통 PB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경기 고점에서는 PR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북밸류 대비 싸고 뭐 이익 대비 싼 주식이 가치주긴 하지만은 그게 동시에 시크릿할 주식이기 때문에 풀리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거죠. 경기가 다운턴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자산 가치 대비는 낮게 거래되는 건 맞지만은 이익이 급격히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그게 이제 가치주 영역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되게 뭔가 오차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왜곡이 나타나죠. 조금의 뭐 타임렉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북밸류 대비는 근데 거의 항상 싸요. 네. 이제 그게 뭐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는 회사의 캐퍼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본이 인텐시브하게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이제 그 북밸류 대비 가치가 좀 낮게 되는 거죠. 투자 자산들의 효율성이 성장주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북밸류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주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뭐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나 컨텐츠나 아니면은 사람 자체 맨파워 이런 것들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하고 직관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성장주들이. 그렇죠. 반면 가치주라고 불리는 시크릿한 산업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설비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배우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해도 되고 뭐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그냥 그 매출 이익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이게 나빠지게 되면 자산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성장주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산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하고 이익하고 바로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테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단적으로 들면은 어쨌든 한 800억 정도가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 자기 자본이 한 800억 정도 줄었다고 그래서 그 회사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 근데 영업망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술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하나 뭐 그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의 시장 정책들이 바뀌어가지고 뭐 흔들리지 않고
기타 위생 변수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까지 똑같아져요. 다만 이제 그 자본 수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순이익단에서는 좀 훼손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그렇죠. 회사하고 그렇지 않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는 기법이 달라야 돼요. 성장주를 북밸류로 보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ROE 측면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뭔가 영업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은 예.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ROE를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저는 이제 금융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자산운용사 빼고 자산운용사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고객 돈으로. 예, 고객 운용 능력,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구성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자기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펀드에 태워가지고 또 뭐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본이 크면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운용 능력, 그 맨파워, 그다음에 뭐 상품 라인업의 다양성 이런 게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험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라는 자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의 이제 그 설비의 생산성이 차입 비용보다 높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채를 끌어들여서 설비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국면이 올 때에는 차입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불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레버리지가 커진 거잖아요. 네네. 재무 레버리지가. 그럴 때는 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개념이 약간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될 테고. 언제 뭘 사야 돼? 어떤 유로 카테고리가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한번 규정을 지으면 또 그쪽만 움직여요. 어느 순간에는 너 성장주야? 그럼 나 살게. 이렇게 되는 국면이 있고 네. 너 성장주야? 그럼 지금은 안 살래.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국면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그 안에 묶여 들어가면은 80~90%는 전체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후자의 사례, 너 성장주야? 그럼 안 살래. 이게 지금 2022년 1월 중순 요 상황이잖아요. 사실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죠. 조금씩 꺾였죠. 예.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예. 그러면 뭐 물론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외생 변수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기저에는 이제 금리라는 금리죠. 것이 있고. 그럼 이게 절대적입니까?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안 좋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성장주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주들 대부분 부채를 많이 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런 자본시장에서 쉽게 에쿼티 파이낸싱을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 예,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예.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이랬던 거인데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예. 할인율이 높아져서 그럴 것 같아요. 할인율. 예. 돈의 값이 점점 이제 비싸지게 되면은 예.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성장주라 하면 과거처럼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 투자를 대거 해야 돼서 자본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 이코노미, 이제는 그렇게 됐죠. 가치주로 예. 인식이 되고 예. 반대로 성장주라 하면 그다지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예, 그렇게 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가 빠졌다는 첫 번째 논리는 지금은 성립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그 시크리컬한 가치주 영역에 있는 애들이나 예. 아니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둘 다 제목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는 캐시플로우 자체가 엄청 그쵸. 좋은 예. 성장주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예. 과거에는 뭐 M&A 하는 방법이 네.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합병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교환해서 그냥 끝내잖아요. 네. 돈이 네. 없을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M&A 하는데도 사실 큰 부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성장하는데 성장의 주요 요인이 지금 사실 M&A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애플이 핸드폰만 만들어갖고 시가총액이 커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네. 아마존 책 파는 기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 그러는데 서점으로.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뭐 저기 테슬라는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뭐 전기차긴 하지만 네. 워낙 빠른 속도로 거긴 뭐 나중에 AI도 하는 회사가 되니까요. 다 하는 거니까 지금 예. 사실 여러 가지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지금 다 진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제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예, 인수했잖아요. 인수하면서 메타버스도.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은 게임이니까 네. 게임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게 메타버스의 이제 저는 컨텐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들인데,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왜 자꾸 빠지느냐? 뭐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다 빠져요. 사실은 그것만 빠지는 그렇죠.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그것만 빠지는 예. 아니는데, 주식 에코티라는 자산이. 예.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내가 뭐 리스크를 져가면서 주식을 왜 해야 돼? 그냥 채권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과열돼서. 네. 네. 수요가 늘어서 예. 이걸 좀 억제시키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뭐 정책 금리도 올리고 시장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강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만 해도 디맨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코로나 끝나면. 네. 그러니까는 선제적으로 QE도 좀 줄이고 네. 금리도 좀 내년에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에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었어요. 금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거라고 봤고 나중에 수요가 과열될까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놔야 될 거 아니냐. 약간 요 정도. 아니 인플레이션이 초반에는 약간 뭐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 정도고 다음에는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전반적인 지표, 그러니까 그 경기 관련된 지표 있죠. ISM 제조업 지수나 네, 네.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다운턴하고 있고, 꺾이고 있고. 뭐 작년 5월부터 꺾인 것 같아요. 네. 꺾이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생산 지수나 뭐 이런 지표가 안 좋은데도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건데, 네. 이게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내 구매력이 좋아졌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월급은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물가 올라가지고 내 구매력이 점점 나빠지는데 근데 정부는 자꾸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다 안 좋아요. 좋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융주. 금융주. 네.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간에 대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예. 자산 대부분이 대출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IB 쪽에 투자한 돈보다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은행주가 또는 이제 뭐 보험사도 대출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오늘 주가를 이제 이게 나가는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네, 네, 보시면은 KB금융지주가 2017년 이후에 최고가 하고 있고, 예. 뭐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메르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네. 5만 원 넘었고 사상 네. 최고가. 예. 주가는 계속해서 2,900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이런 것들의 반증인 거고 이익은 누가 사느냐? 외국인들이 보통 사요. 아마 그렇죠.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예. 11월, 12월 달.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뭐 한 2조 좀 넘게 샀고 10월 달에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1월 달에도 벌써 2조 넘게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 4분기에는 IT 중심의 시크릿을 샀고 예. 이번 금년 들어와서는 주로 금융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의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매 임금이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사고 싶은 거 더 사고 싶어서 구매력이 높아져서 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니까 네, 네.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공급망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촉발됐고 유지되고 있는 이게 언제쯤 끝날 거냐 네. 이건데 일단 그 중국이 제일 큰 또 문제거든요. 미국 항만적 제도 문제긴 한데 글로벌리 보면은 글로벌리 디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어쨌든 중국이잖아요. 2000년 이후에
십몇 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수출했었단 말이에요. 뭔가 싸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을 만들어서 하니까. 네, 했는데 뭐 그 불공정한 중국의 이제 무역 예. 행태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게 좀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게 이제 더 꼬인 거죠. 예. 꼬인 상태에서 이게 금방 안 풀리는 게 2월 초에는 중국 춘절 휴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2월 20일까지인가 이제 동계올림픽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국은 그냥 다 막자는 거잖아요. 예. 한 명이라도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보기엔 더 심할 것 같아요. 춘절 때는 그냥 쉬는 거고 예.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혹시 모를 그 코로나의 확산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공급망 문제는 적어도 2월까지는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뭐 WHO나 아니면 이제 미국 뭐 전염병 연구소 같은 데 보면은 금년 1월이나 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미크론 피크 아웃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씩 둘씩 이제 봉쇄가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네. 중국 올림픽이 끝나고 뭐 한 2분기 말, 3분기 아니 1분기 말, 2분기 초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포지티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선행지수의 저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보통 이제 경기 선행지수의 그 고점하고 저점의 그 시차가 네. 과거 한 20년 정도 보면은 1년에서 한 2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뭐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년 반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금년 하반기 정도로 봤었는데 네. 그보다 좀 땡겨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지금 재고가 빌딩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재고가 지금 없으니까 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이 굉장히 빠르게 촉발될 거고, 예. 재고를 정상화가 되면. 네, 재고를 빌딩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수요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적정 재고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더 빨리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경기 저점을 좀 빨리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수는 중국의 올림픽하고 이제 춘절. 예. 이거는 어차피 2월까지는 가는 거니까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 코로나에 따른 이제 경제 봉쇄나 이제 경기 재개의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있는 뭐 중국 동남아 지역부터 다 뭐 소비를 하는 미국, 유럽까지 다 같이 봤을 때. 예.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이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항만 적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이건 분배 문제잖아요. 네. 분배망에도 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 좋아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에쿼티 측면에서. 예. 그건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나타날 때 보면은 QE를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QE가 축소시키는 게 그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을 이제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 축소시키는 축소하는. 오히려 이제 양적 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사실 빠졌어요. 계속 과거에도. 그런데 금리를 올린 국면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공급 측면의 쇼크가 아니었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서 맞아요. 경기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좋으니까. 좋았어요. 2000 이후에 기준금리 딱 2번 올려봤는데 올리는 때마다 미국 주가 다 올라갔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기준으로 S&P나 뭐 이런 걸로. 그랬었는데 물론 그 미국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대부분 시크릿칼 산업이 주예요. 지금 시가총액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성장주가 속해 있는 산업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은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여전히
시크리칼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한국은 이머징에 있는 시크리칼한 나라.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성장 산업의 워낙 분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왔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파이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커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큰 사이클 없이 S&P 500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든 시크리칼 산업이 반도체도 그랬었고 그렇죠. 철강도 그랬고 화학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주가도 등락을 해서 반복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성장 산업이 저희도 급속하게 커지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절대 고점으로 생각했던 영역을 넘어서 3.0포인트를 넘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뚜렷한 사이클도 나타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예. 전반적인 코스피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동행한다. 거의 아주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준비해 주신 요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경기 진폭은 보면은 고점 저점 높이는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파란색이 코스피, 그리고 아니요, 파란색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예, 경기 선행지수고 약간 요 핑크색, 핑크색이 코스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위아래 진폭이 비슷비슷해요. 네. 진폭의 높이는 좀 차이가 서로 있는데 네. 위아래의 방향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뭐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외국인 매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2,2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2,200조. 외국인이 한 32%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700조인가요? 예. 700조? 네, 700조 네네네. 정도 조금 안 되거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과거에 높았을 때는 꽤 오래전에 제일 높았을 때는 43%까지 올라갔었고요. 외인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는 막 주식 많이 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네. 그때는 물론 전략적 투자 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KB에는 ING 은행이 갖고 있었고, 신한은 BNP은행이 갖고 있었고, 이런 것처럼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삼성 코닝도 지금 기업도 사라진 주식이지만은 코닝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도레이나 이런 애들이 화학기업에서 많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40%대 초반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한 37% 정도가 거의 피크예요. 근데 갔다 내렸다 반복을 해요. 네. 그런데 언제 사느냐? 경기 선행지수 저점인 부분에서 사기 시작해서 고점 부분에서 팔아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2016년 경기 사이클 보면은 이제 2016년의 경기 저점에서 2017년에 확연하게 경기가 돌아서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 시점에서 외국인 지분이 그때 31%에서 거의 제일 낮았었거든요. 36%까지 올라가요. 36, 7%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주춤하다가 다시 또 한 번 올라가죠. 34%에서 37%까지. 30%까지 올라간 게 이게 우리나라 경기 동행지수 사이클이 아니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따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는 한 6개월 정도 실제 경기를 앞서서 보여주는 건데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짬뽕이 돼서 지수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특히 OECD라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사실은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지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우리 거를 이제 사서 써주는 그 나라들의 선행지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 이익 주가라는 게 미래 이익의 함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미래 이익이라는 게 그 매출하고 함수인 거고 그 매출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 외국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머징 마켓에 주식 투자하기 되게 쉬울지도 몰라요. 계속 이렇게 하면 먹었으니까. 됐거든. 항상 됐었으니까. 항상 돼왔으니까. 맨날 국내 기관 투자가 개인 뒷부가는 얘기가 그런 건데, 그런데 딱 틀렸던 게 이제 2020년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2020년에 예, 동학개미 막 사니까 그때 팬데믹 때. 예, 예. 이거 많이 샀잖아 개인들이 네네네네. 엄청나게 사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걔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얘들 왜 이렇게 많이 사? 어, 많이 먹었고 개인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아, 외국인들이요? 아니 고점에서 팔았으니까 아. 일리 떨어졌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한 3.포인트 뭐 근처가 많이 팔았죠. 그 즈음에서. 예, 그리고 주춤하다가 2021년에 다시 팔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선행지수 고점 애들이 예상하고 보시면 2020 선행지수 고점이 나왔잖아요. 네. 이때 많이 팔아요. 많이 팔다가 지난 11, 12월부터 다시 주식을 사는데 네. 사는데 이게 얼마나 추세적으로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외국인 지분이 다시 2016년 저점인 31% 정도까지 거의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다가 지금 한 32% 정도까지 다시 조금 올라온. 된 것 같아요. 32%, 1.몇 프로 좀 1% 좀 넘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2,200조니까 1% 해봤자 뭐 한 네. 20조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뭐 한 늘어난 게 한 5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완전 바닥 대비는 좀 더 늘긴 했지만, 그 정도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 사이클상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재고 빌딩을 하면서 선행지수가 이제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 이제 시크릿칼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네. 중국한테 다 경쟁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조선, 철강, 유화, 반도체 네. 다 지금 글로벌 넘버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분이 한 5% 정도만 는다고 치면은 기업별로. 아니요 전체 우리나라 걔들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까 2016년에 31%에서 네네네. 2017년 37%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31%에서 한 35%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비중으로. 예. 그러면은 2,200조에 5%면은 한 100조까지 되나요? 더 살 수 있는 여력으로 보자면.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예. 산다고 하면 100조. 예. 좀 덜 산다 하더라도 아직 살 여력은 되게 많다. 100조까지는 뭐 안 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분율이 조금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맞나요? 200조가 10%면 100조면 5%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주가가 견인이 되면은 견인할 수 있는 주 세력은 외국인이지 않느냐. 과거 경험상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선진국 경기 지수 같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 경기 선행 지수,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진정이 되고 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같이 풀릴 때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이 좀 빠르게 바닥을 치고 그렇죠.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점이 기대를 하시는 좀 빨라질 거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저도 참 새로운 거 배웠네요. 좋습니다. 좀 한 가지 조금 봐야 될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예,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공모가 기준으로만 70조 원인데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90조 원대 초반이니 거기서 조금만 오르면 바로 이제 2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8%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패시브 자금들은 패시브. 사야 돼요. 그렇죠. 지수 추종하는 자금들은. 코스피 200 들어가면 사야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면 사야 돼요. 네, FTSE도 있고 뭐 예, BBI지 뭐 배터리 뭐 많죠. 많아요. 그런데 이걸 뭘로 봐야 하냐면은 아까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이제 소유 비중이 한 32%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전략적인 뭐 투자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2,200조에 32%면 한 아까 700조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중에 반이라고 하면 350조 정도 돼요. 이런 점을 빼고 지수 추종 자금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 하는 그 투자가들을 보면은 예전에 액티브 자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ETF를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많거든요. 이머징에서 들락날락 뭐 돈이 빠져나가면은 한국 주식 그냥 자동적으로 팔고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350조. 350조. 예. 낮게 잡으면 300조. 예. 300조인데 5% 해보면 얼마죠? 15조. 15조잖아요.
15조를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추정한 증권사들은 일단은 1조에서 1.5조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그걸 조금 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수 패시브 자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주식을 전체적인 바구니로 보고 움직이는 자본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한 350조 정도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5%면 뭐 한 15조 정도. 네, 근데 15조면 유통 주식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제 유통 주식 수가 공모가 70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유통 주식 수 가능한 거 곱해서 보면은 한 5조 원이 안 되더라고. 4조 9천억?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점점 이제 패시브화 돼가니까 그렇죠. 국내 ETF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내 인덱스 펀드도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좋아서 LG 화학 빼고 LG 에너지 솔루션 넣어야 되고 뭐 그렇죠.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또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커진 게 아니잖아요. 15조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거 15조를 팔아야 돼요. 아, 그죠.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문제가, 이게 일시적으로 수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1월 들어서도 그렇고 뭐 12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는 비중만큼 코스피 200 내에 있는 것들 대형주도 막 떨어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미리 있고. 떨진 않아요. 패시브 자금은. 미리 안 해요? 미리 떨면은 트래킹이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 미리는 너무 막 안 해요.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상장 이후. 이게 편입날 얼마만큼 왜곡이 될지 참 되게 좀 당황스럽긴 해요. 미리미리 이렇게 뭐 보통 블록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블록딜. 근데 블록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날 한시에 똑같이 인덱스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거를 생각하고 미리 또 매매를 하는 측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어디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FTSE 같은 경우는 상장 후 5거래일째 종가, MSCI는 상장 후 10거래일째 종가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 편입 그리고 여부를 결정하죠. 네. 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한 2월 22일쯤에 한국거래소에서 특례 편입 발표를 하고 3월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동시 만기일, 그러니까 3월 10일 종가에 이제 편입이 될 거다. 그렇게들 좀 추정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워낙 사이즈가 크게 들어오니까 물론 그 프리 플로팅 주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적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 그게 적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시총 비중만큼 들어오진 않고. 디스카운트라면은 그러니까 시총 비중만큼 다 못 사니까 원래 그걸 편입 코스피 200 이런 거는 그 관계 없는데 그 MSCI나 그 FTSE에 들어갈 때는 그 유동 주식이 조금 가만히 돼요. 유동 주식이 좀 적으면은 좀 덜 편입시켜요. 맞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만큼 갖고 있고 시장에 풀리는 물량 요거밖에 없으면 그 MSCI나 그런 지수 안에 넣을 때도 조금 들러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만큼 비중이 아니라 뭐 요만큼만 반영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그걸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일단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가 안 되는데 맞아요. 이걸 그렇게 넣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선주도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확 줄잖아요. 네. 그러면은 줄여버려요. 비중을. 지수 내에서 그 해당 종목이 해당하는 비중을 벤치마크를 줄여버리거든요. 왜곡되지 않게. 거래가 줄면은. 이게 뭐 대주주가 샀든 안 샀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지 시작부터 거래가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되면은 유동성 풍부한데 그러고 막 들어올리는 거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 좀 지나봐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시총 70조짜리가 어떻게 될지만. 이게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중국이 여러 가지로 통제를 많이 한다.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 많았다. 미국 내에 그 분배망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면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LG 엔솔이 들어오면서 또 시장도 약간 혼란스럽다. 이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은 다 국면이에요. 겹쳐버리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면이니까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가는데 사다 빠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금융주밖에 없는 거예요. 참 LG 에너지 솔루션이 쏘아 올린 게 참 작은 공이 너무 큰.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이제 물적 분할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필요한 자금을 뭐 이렇게 수혈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시가총액이 2번 카운팅 되잖아요. 그렇죠. LG 화학에 한 번 되고 그리고 이 시장에 이렇게 많은 충격을 주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런 이야기 공약들 이제 경쟁적으로 내고 있고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뭐 증권방송 뭐 앵커만 뭐 10여 년 했지만 방송에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야기하면 시청자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주식하시는 분들 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씁쓸하고 막. 그렇죠. 하여튼 요거는 조금 바로잡힐 필요가 있겠고 예, 그래서 예, 한국거래소에서도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은 조금 허들을 높이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존 주주들 보호 장치를 마련했는지도 같이 이제 보겠다 했는데 일단 가장 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본인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허들 없이 일단은 자기네는 먼저 올라온다라는 거. 좀 문제가 있죠. 예. 예. 아니면은 그냥 대무적 투자자한테만 받고 상장 안 시켜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비상장 상태에서. 보통 그 물적 분할하면 상장 잘 안 시킬 때 꽤 많아요. 예. 근데 이번 특이하게 좀 시킨 거죠. 그렇죠. 뭐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든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예, 텐데. 예. 뭐 나중에도 문제가 되죠. 어쨌든 상장을 다시 하게 되면은 아니면 LG화학을 다 대주주가 사서 상장 폐지시키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을 상장 폐지시키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장해 놓는다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LG 화학을 더 많이 인적 분할 해놔가지고 홀딩 컴퍼니 하나 남겨놓고 얘는 상폐시키고 나머지만 상장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선진국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 대안은 많이 있었다. 이게 지적들이 많죠. 있죠. 하지만 LG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즌2 SK 온 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물적 분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뭐 ESG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씩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많이 좀 해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게 뭐 기업 투명성도 물론 있습니다. 네. 있고 뭐 대주주의 전횡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이 특정 산업에 쏠려 있는 것도 꽤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변동성도 크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자본시장 정책도 문제가 삼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정책이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낙후됐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본시장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성장 산업에 대한 비중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시크릿컬 산업의 국가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다 좋아요. 근데 그 지주사하고 사업회사가 동시 상장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돼 있다는 게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떼서 상장하고 떼서 상장.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카카오 사례를 놓고 보면 오히려 뭐 물론 2020년 뭐 이렇게 막 시장이 막 화랑일 때 막 그랬던 것도 있지만 떼서 상장한다 그러면 와 하고 막 카카오도 올라가고 또 떼서 상장 와 하고 또 카카오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 카카오만 붙으면 그 나중에 카카오 와이스트리 그런 와이스트리 막 기업 가치 이만큼 되고 막 근데 또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선진국의 증시 모델을 따르기 위해서는 딱 하나 지주회사만 남고 사업회사는 다 분리시키고 지주회사는 상폐되고 예. 끝내야 돼요. 예. 그게 맞죠. 예. 그게 안 되면은 그럼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고 자회사 상장을 많이 시키면 또 뭔가 성공을 하는 것처럼 막 예. 예. 뭐 어쨌든 그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그 종목 하나만 놓고 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시장 전체를 봐서는 쟤들은 뭐야 다 더블 리스팅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게요. 참, 그 부분이 특히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기존에는 그게 또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들을 이제 기업들과 뭐 이렇게 지배구조 상에서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젠 그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그럼 기존에 상장돼 있는 건 뭐야? 나는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형평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예, 아, 참, 예. 이게 참
하루 이틀 갈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그렇죠. 지적을 해야 되는 이야기죠.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항상 주가라는 녀석은 예. 본질 가치와 똑같이 가는 적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저는 기업의 이제 본질 가치에 대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일에 계속 고민을 하는데 본질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본질 가치가 주가로 예. 아주 그냥 정확히 1대1 그림자였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그림자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빛은 태양이니까. 네. 근데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는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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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도 달라지고. 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아. 회사는 회사인데 보는 시각, 보는 시점에 따라서 보이는 그림자를 주가라고 보면은 1대1은 항상 아닌 거죠. 훨씬 짧을 때도 있고 훨씬 길 때도 있고. 그걸 찾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어렵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 예. 뭐 혹시 전문가 얘기를 듣고 따라서 매매도 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죠. 지금이 내 그림자를 사실 해시계처럼 네. 해가 어디 떠 있다, 어느 계절에 몇 시다, 그러면 내 그림자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해가 어느 위치, 지금 몇 시에서 해 위치가 어딘지를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네가 그걸 알아서- 알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건데 누군가는 맞춰요 또 그걸 잘. 그리고 또 그림자 길이가 귀신같이 짧아졌을 때 사서 막 길어졌을 때 팔고 막 이런 네. 본질 가치랑은 또 다르게도 예, 그걸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게 또 이제 주시장이다 보니까 본질 가치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본질 또 미래를 가치도 반영하는 거야.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PR, PBR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싸다 비싸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쌀 네. 때 사가지고 회사가 안 망하면은 결국은 또 뭐 적정할 때 또 팔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성장주는 참 어려워요. 아, 이게 성장을 하다 마는 건지 계속 성장을 하는 건지 중간에 다른 경쟁사가 얼마큼 들어올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건지 너무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게 거기다 더 하나 어려운 게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건 알겠어.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빨리 땡겨왔나 미래 가치를? 그렇죠. 어렵죠. 너무 고평가돼 있었나? 그냥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과정인가 또 이러면은 고점에서 30% 물리기 정말 쉽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저는 예전부터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네. 운동의 법칙이 3개 있는 건 아시죠? 뉴턴이 했던 거. 저 뉴턴 선생님이 저 주식 투자 못하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운동의 법칙은 잘 했어요. 뭐 이렇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은 거 반장의 법칙. 여기 있는 거죠? 3개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비슷해요, 주식이. 근데 어느 법칙이 적용하고 있는지 국면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그림자 그리를 아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간접 투자를. 우리 뉴턴 선생님이 자기가 뭐래다? 뭐 천체에 물리는 알겠어도 주식시장 사람 심리는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훨씬 더 투기적으로 많이 그죠. 매매를 했을 거니까. 그때는 뭐 가치를 보는 것보다는 정보가 완전 공개된 시장도 아니었고 다 이건 뭐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국면이잖아요. 네. 뭐 17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요? 이때인데 뭐, 네. 뭐 얼마나 뭐 이제 전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잘 나갈 때 뭐 2020년 뭐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보이는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성장주들이 뭐 어떤 애널리스트 막 5년 뒤 실적 추정치에서 막 현재 가치로 땡겨오기도 하고 막 이랬고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관성의 법칙일까?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는 거 혹은 성장주를 하더라도 네. 제조 베이스의 성장주는 그래도 좀 예측이 좀 돼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2025년 2배 때 7배, 8배, 6배 막 이렇게 주는 데들이 물론 근데 멀티플을 주는 거는 또 주식을 사는 사람이나 애널리스트의 고유 영역이죠. 왜 7배냐, 왜 6배냐.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산업의 이제 그 성장 속도하고 그다음에 해당 회사의 마켓쉐어 예측. 마켓쉐어 예측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회사들, 경쟁 회사들하고 이 회사의 설비 투자, 생산 능력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예측은 가능해요. 물론 네. 단가는 예측이 안 돼, 사실은. 그쵸. 단가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어렵죠, 그게. 어쨌든 간에 가격은 어느 정도 뭐 계속 시장이 커지면은 가격은 하락하는 거니까 그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말고 이제 재화가 아니고 서비스 영역에 있는 것들은 잘 몰라요. 실적 추정 자체도 어렵고. 예, 어려워요. 너무나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덜 나기도 하고 엔터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엔터는 컨텐츠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나아요. 뭐 예를 들어 OTT랑 계약하는 게 있고, 뭐 그렇죠. 뭐 티켓 가격이라도 알 수 있고 뭐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멀티플인 거고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갈 것 같기는 한데 금리 인하기와 예, 금리 인상기 예. 이게 또 달라져야 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달라져야죠. 예. 어쨌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멀티플이 올라갈 거고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점점 분명히 이익 추정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멀티플이 나빠지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막 난해해지는 거죠.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빠지고 있고. 모르면 손 빼고 간접 투자. 그래서. 오늘 송세현 대표님이 이게 중간중간 계속 간접 투자를 던지시네요. 맡겨라. 굉장히 쉬운 국면에서는 직접 해도 상관이 없어요. 팬데믹 쉬울 때. 이후에 되면은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는 뭐 할만했죠. 근데 겁나서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게 그냥 큰 삼성전자, 카카오 뭐 두 개로 대변됐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락시로 산 거잖아요. 뭐 다른 성장주기가 사야 돼 말해야 돼. 그래도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살 수 있어. 쉬웠잖아요. 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던 국면이 그렇게 있는 반면에 그런 국면은 가끔 한번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국면이고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항상 어려워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을 상대로 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내기란 굉장히 희박하긴 하죠.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지펀드니까 뭐 네. 롱숏 전략 다 쓰기도 하고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시장이 민첩하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끌라기보다도 그냥 네.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서 뭐 이렇게 시크릿칼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금융주가 갑자기 대세가 됐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대세였다가 네. 어느 날 또 화학이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글로벌리 배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예. 잘 못 지어서 그렇지.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건설은 또 엊그제 뭐 현대산업개발. 현단 이후에 또 뭐 원가율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폭락하고, 빠졌지만은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좋은 사이클이니까 또 네. 어떻게 돼야 될지. 그 중간중간에 빠르다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사이클이 좋아지긴 하지만은 예. 중간중간에 그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네. 적절히 대응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고객들한테 예의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그걸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하고. 네, 조금씩 이제 우리가 뭐 당구 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당구 쳐서 남이 따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조금씩 수익을 축적해서 예. 이제 가는 거죠. 한 방 크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드는 게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섭외 때문에 한번 전화 드렸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나중에 콘텐츠 좀 축적해서 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요즘 뭐 좀 괜찮게 보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봐야지 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예, 근데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무슨 메타버스지 이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한 며칠 뒤부터 메타버스가 미친 듯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구자를 옆에다 두고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또 지금은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또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사면서 뭐 그래도 그쪽은 살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간 올 시대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뭐 NFT나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코셔스한 뷰를 갖고 있긴 한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거는 언젠간 온다. 게임의 미래고 예. 어쨌든 그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그 재화를 사면서 충족된 욕구 말고 다른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은 괜찮아 보여요. 혹시 그 VR 게임기 이런 거 하세요? 아니요, 저는 게임은 이제 예전에 뭐 갤럭시는 뭐 이런 거밖에. 체험하셔야죠, 메타버스를. 그 저도 예, 예. 그 오큘러스 오큘러스 고는 예전에 썼었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이번에 또 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도 그걸 해봤거든요. 하다 어머니 우셨어요. 무섭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거 보여주고 지금은 이렇게 끼고 손에만 이렇게 진동이 오지만 나중에 너네가 컸을 때는 옷을 입고 아마 하게 될 거야. 그렇겠죠. 네, 온몸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서 촉감까지 느끼면서 게임을 하는 시대가 올 거야. 애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애들도 막 지금 뭐 로블록스 재패도 하고 있으니까. 그 미래가 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누가 봐도 10년 뒤나 20년 뒤에 그 미래가 올 것 같기는 한데 당장 투자로 놓고 보면은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 막 누가 이길지도 모르죠, 막판 가서. 승자를 찾는 게임. 초반에는 다 같이 오르다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우선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기술을 제공하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시장이 조정을 아까 주식시장 세 가지 원칙 반작용이 네, 나타나는 반작용. 국면에서는 또 뭐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게 또 어느 시점 가면 또 다시 리바운드 하잖아요. 또 다른 또 반작용이 나오는 거니까. 요쯤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 어느 시점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메타버스 관련주도 네.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무슨 뭐 매크로 지표랑 그게 예. 그렇다기보다도 예.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익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산업이 생겨요. 예.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그때는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럴 때 그런 주식을 사요 주로. 뭐 은행주 뭐 같은 뭐 아니면 반도체, 철강, 유화 이때 사고 그러다가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물론 이제 경기 자체가 이익 고점은 그 뒤에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때는 또 팔고 뭐 그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 아까 지분이 32%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량주들을 외국인 지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52%, 네. 현대차는 적어요, 28%. 왜냐면 글로벌 탑5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현대차는. 근데 뭐 현대차는 스스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에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포드, GM, 도요타 이런 애들 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작년 초에 애플카 한다고 해서 막 올라간 고점을 아직도? 여전히 한참 모자란 상태에 있고요. 근데 특이하게 KB금융지주가 70%가 넘었어요. 외국인 지분이. 그렇게나 됐어요? 벌써? 예.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이? 예, 71%입니다. 와. 예. 신한금융지주가 61%. 그리고 뭐 배터리 이제 소리 나오긴 하지만은 SDI가 49%. SDI가. 예. 카카오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29%. 네이버는 좀 높아요. 55%.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금융주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그 어떤 국면에서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또 아까 사이클 꺾이면 또 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팔아도 받아주진 않아요. 아무도.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주, 또 금융지주라든지 은행주에 조금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금리 인상기는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11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또 올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그리고 뭐 솔직히 금융주 오른 게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1월 들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금리 오른다고 해도 주가는 못 올랐었단 말이죠. 다른 거 그때 막 대출 규제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영업 규제를 하는 것도 좀 금융당국에서 좀 있었고 이러면서 막 금융주들이 못 갔었잖아요. 이 시크릿칼들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은 국내가 자발적으로 사가지고 올라갈 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대부분이 패시브 수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살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거든요. 뭐 근데 성장주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국내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해서 사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지만 네. 이런 건 하나의 산업으로 묶인 것들이 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석유화학 주식 중에서 네. 롯데케미칼하고 뭐 LG화학이나 LG화학이 엔투로 빠졌으니까 이제 네. 케미칼 주식 됐잖아요. 네. 롯데케미칼은 막 올라가는데 LG화학 확 빠지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묶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또 외국인들은 살 때 묶음 같이 사거나 같이 파는 경향이 많거든요. 은행주 사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메리츠 화재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메리츠 화재는 그 집안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건 자사주 사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예. 확실히 하는 거죠. 예. 그때 예전에 한번 배당 줄인다고 했다가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결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막 배당 주주가치 대신에 올리고. 그걸로 하는 거죠. 금융주 이야기 나온 김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시총이 뭐 KB지주, 신한지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막 거의 다른 전통적인 은행 지주사들은 막 되게 쩌리로 보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가 좀 두드리가 맞으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이 이제 막 내려오고 있고, 뭐 물론 뭐 CEO들 어떤 뭐 지분 매각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약간 그들이 같이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 지주사들이 빛을 보는 약간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대출 자산 규모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커머셜 뱅크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고 사실 보호하면 같이 보호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카카오 계열사들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굉장히 확대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고, 그쵸. 또는 이제 다이렉트로 그 수요자 공급자를 매칭시켜서 코스트를 줄이게 되면 결국에 더 많은 베네핏을 양쪽에 줄 수 있으니까 시장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컸는데, 그 논리가 이제 그때는 맞았고, 네. 지금은 좀 안 맞는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몰랐으니까, 과거에도. 어떤 게요? 카카오뱅크가 왜 이렇게 비싸야 되지? 막 이런 것들. 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제가 카카오페이는 자주 쓰니까 네네. 그럼 비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카카오뱅크는 뭐 쓰는 사람은 많이 쓰기도 하던데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행들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은행은 그렇게 안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은행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많이들 보여주고 있고. 예. 아까 이제 성장주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뭐, 물론 이제 또 간접 투자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른바 가치주 장기 투자를 통해서 적정 가치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성장주를 가치 투자해서 뭐라든가 정말 자식에게도 물려준다라거나, 그러니까 아직 뭐 메타버스 오기 전이니까 메타버스 시대를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기 투자는 성장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치주보다는 예. 성장주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 예. 근데 성장주가 시장에서 각광받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급히 올라갈 때는 이미 성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근데 가치주는 아까 이제 시크릿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산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산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치주가 제대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 행동주의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끔. 저기 자산만 쌓아놓고 네. 배당도 그러니까 안 메리츠 하고. 화재 이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섯주를 사서 뭘 하든 간에. 예. 그런 그 주주 행동을 밖에서 하든 안에서 경영자가 하든 그런 그 언더밸류된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한 뭔가 노력.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액션이 없으면은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까 적정주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적정주가가 있긴 있겠지만은 적정주가는 찰나의 순간에 한번 보이는 거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적정주가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성장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을 세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워런 버핏이 초기에 가치주 투자를 할 때, 네. 지금 그 나중에는 가치주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코카콜라 사고 이런 것들이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 가치.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시점에서 제일 각광받는 산업에 투자한 거예요. 각광받는 회사에다가. 그 네. 가치주는 아니죠. 지금은 애플이고 뭐.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나서 행동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행동주의는 빼고 가치주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가치주 장기 투자에는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밸류에이션을 만약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M&A 할 때 네. 소액주주의 주식을 태그롱해서 같이 사주는 거. 그래야죠. 그러면 괜찮죠. 한샘 같은 경우에는 M&A 한다고 해서 주가 빵 올랐는데 거의 대주주가 한 100% 프리미엄을 붙여서 받았죠. 지금 근데 받고 너무 다시 뚱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프리미엄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 사야 되니까. 네. 다 사고 나서 다시 팔면 되는 거고 네. 시장에다가 팔거나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유, 그 말이 되게 조금 마음 아프긴 하네요. 가치주는 장기 투자하려면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또 행동주의를 해도 이미 대주주 지분이 뭐 한 얼추 40% 이상 갖고 있는 데들은 또 우호 지분 조금 생각하고 하면 거의 만만디잖아요. 너는 지져라, 나는 잔다. 막 이런. 가치주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건 가치주가 아닌 거예요. 네. 대주주 가치주. 대주주 가치만 있는. 그래서 성장주. 성장주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는 뭐 네이버 카카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아까도 뭐 금리 인상기 뭐 인하기 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조정을 받으면 무섭게 받는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물론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게 맞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그런 녀석들이 또 다른 산업은 안 좋은데 성장주는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만약 네이버 카카오가 네. 규제를 계속 받게 되면은 성장주가 아니죠 이제. 성장이 꺾일 정도로 규제를 받게 되면 예, 예. 근데 이제 카카오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골목상권 자꾸 침해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원래 골목상권 침해해서 성장한 회사인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자본주의가 더 온고잉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더 온고잉하기 위해서는 좀 자본주의 역사를 좀 다른 쪽에서 보다 보면은 대공황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보호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건물 1층에 한 상가가 특정 평수 이상을 못 갖게 해놨어요. 대형 점포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국은 평방미터잖아요. 예, 몇 평방미터 이상은 한 점포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주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보다 자본주의가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이런저러한 그 견제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죠. 진짜 자본주의가 그거죠. 경쟁해. 누구나 경쟁해. 너도 경쟁해. 자유롭게 경쟁해. 다만 독과점 횡포는 안 돼. 그렇죠. 딱 이거죠. 등치가 크냐가 막 때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오래 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뭐 빅테크 뭐 규제 뭐 이런 것들 나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카카오는 약간 태생적인 어떤 뭐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보면 뿌리이자 한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그 플랫폼 기반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하고 좀 다른 게 제조업 베이스 산업은 만들다 보면 되게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플랫폼은 효율성이 극대화된 하나의 기업만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요. 효율성이 극대화된. 그래서 M&A를 해가지고 다 없애고 점점 덩치를 키워가지고 나머지 애들 싹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무제한을 확장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군. 이게 진짜 승자독식으로 가는 자본주의에 또 굉장히 피폐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규제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 합병을 유럽에서 반대했잖아. 안 된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그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되잖아요. 자기네가 피해볼까봐. 네, 결국은 이제 독과점 업체 안 된다는 거고, 예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고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랬고, 그때도. 그런 것처럼 규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뭐 네이버 카카오나 뭐 이런 데들은 또 나중에 뭐 M&A를 한다면 이제 국내에서 할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을 많이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만 돈 벌지 말고. 예.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밖에서 좀 벌어야지. 뭐 물론 해외에서도 뭐 열심히들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헤지펀드잖아요. 타임폴리오는. 예. 개인들도 혹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뭐가 있을 펀드에 들어오는 거밖에 없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은행 예금밖에 없는 건데, 예. 은행 예금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절대 수익이 나오죠. 그쵸? 확정 수익. 확정 수익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은행 예금을 제외하고는 확정된 수익이라는 건 없죠. 채권 사서 만기 가져가는 거 부도 안 날 때, 네. 그거밖에는 없는 건데요. 네. 헤지펀드, 뭐 메자닌 펀드, 그건 절대 수익 추구형이니까. 추구형이죠. 추구형. 추구형. 그런 건데, 이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지금 일반 투자가는 허들이 3억 원, 그 다음에 전문 투자가는 제한이 없는데, 네. 저희는 그걸 이제 재간접하는 공모펀드가 있기 때문에.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예.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예. 그거는 소액 뭐. 적립식도 가능하고. 예, 아주 소액도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저도 그걸로 가입을 했었고. 예. 좋은 시대입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런 투자할 수 네. 있는 그 툴이 생겼다는 거는 괜찮은 거죠. 뭐, 맞아요. 부자들 전유물만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모펀드는 최소한 3억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들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모 재간접 펀드라고 해서 소액으로도 그렇죠. 부자들이 누리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같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뭐 ETF도 많잖아요. 근데 ETF는 시장의 방향성하고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좋아 보이는 섹터나 테마가 있으면은 거기 관련된 거를 ETF를 이제 매수하는 게 좋죠. 또 타임폴리오는 액티브 ETF도 있고. 전부 다 ETF는 액티브만 있습니다. 액티브만.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지수를 추정하는 거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가 뭐 더 뭐 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예. 이번에 이를테면 이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들어왔다. 그럼 패시브는 그 BBIG 인덱스에 그게 바로 편입이 안 되면은 안 사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확 사도 되죠. 근데 상관계수가 0.7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뭐 그거 유지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이제 인덱스를 바탕으로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를 만든 회사가 이 모델을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원래 정기 변경은 뭐 일단 분기 이렇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금방 할지 모르죠. 그렇죠. 특례 변경하죠. 예. 그래서 액티브 ETF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지수 많이 빠졌는데 예. 그 작년 5월에 했으니까 네. 이거는 뭐 아직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작년 5월이면 뭐 거의 9점 치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3,200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해갖고. 아, 그때 시작을 한. 근데 그 지금은 최근에 조금 시장이 더 급락하면서 좀 안 좋긴 해도 그래도 막 본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 수익률이 훨씬 더 나은. 상대 수익률은 뭐 BBIG 지수는 사실 많이 빠졌어요. 20몇 프로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코스피야 뭐 한 10% 남짓 빠졌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이제 저희 헤지펀드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ETF도 대응을 하거든요. 다른 ETF들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네. 빠지면 빠지는가 보다,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 물론 탄력적으로 대응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과거 경험적으로 뭐 한 10번 중에 한 번 잘못되면 10번, 9번은 잘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작년에 어려운 시장에서 30% 수익 냈다고 해서 늘 30%씩 내는 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운이 좋았던 거고요. 뭐 저희 뭐 그렇게 30%를 내려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하다 보니 그렇게 잘 나왔다. 10에서 15% 정도는 네. 내는 매달 한 1, 2% 정도씩 내는 전략으로 가는데 예, 그러다가 좀 운이 좋아서 작년에 뚜렷하게 하반기에 상장주가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반기. 예, 상반기요. 상반기였나요? 하반기 중간에도 많이 났었어요. 저희 하반기에 메타버스 게임들이 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랑 통화했을 때. 예, 뭐그 이후에 그때? 좀 그런 국면에서 뚜렷하게 주저주가 보이면은 왜냐면 아까 보이신 것처럼 관성에 가속도가 붙어버리면은 그 포지션을 그때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딱 꺾였을 때 아 이게 반작용인가 싶으면 그때 정리해도 충분히 예, 이익을 내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참 어려운데. 혹시 오늘 뭐 못다 하신 아닙니다. 뭐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제가 에이, 뭐 별 항상, 말씀을요. 예, 그러면은 오늘 다 못다 하신 말씀은 예. 다음에 또 시간을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빼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선행지수가 확실히 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좀 알려주세요. 그때가 언젠지. 이 그래프는 쉽게 잘 그려져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잘 안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네.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만 늦게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12월 거 나왔고 1월 거 네. 2월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늦게 샀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아. 한번 방향성이 잡아지면은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한번 예, 시간을 좀 내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송성엽 대표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